뭘 그렇게 찾나? 응? 이거?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노? 종이를 넘기는 서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라진 공책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말하지 못한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죠. 남편을 잃은 지 1년. 그녀의 밤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파렴치하고 더러운 시아버지의 만행을 알려드립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의 저녁은 늘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수증기가 가득했습니다. 국밥집 앞 간판 불빛이 연신 깜빡였고 가게 안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넘실거렸습니다. 그 틈에서 다연은 늘처럼 에이프런을 고쳐 메고 숟가락 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움직임도 익숙했습니다. 일하는 손끝은 조용했지만 눈 속에는 숙련된 책임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딸 유나는 숙제 공책을 들고 주방 한쪽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다리로 의자를 흔들었습니다. 또박또박 문제를 풀고 엄마를 힐끔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 했어. 유나가 공책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이따 집에 가서 다시 보자. 그 짧은 대화가 이 가족의 평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살. 분주하지만 안정된 흐름. 사람들은 다연을 성실한 며느리라 했고 준성은 그런 아내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성. 다연의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반대편에서 생선 가게를 도왔습니다.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가족을 걱정하는 평범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유나 시험 100점 맞았다면서. 우리 외식하자. 다연은 그 말을 떠올리며 국그릇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국밥집 문을 조금 일찍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일입니다. 시어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저녁이 깊어갈수록 준성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직 일하는 건가? 다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주방 뒤편의 작은 창문을 닦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다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은 뒤 다연의 얼굴에서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손은 떨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숨을 삼켰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시장의 떠들썩함도 끓는 국물 소리도 유나가 엄마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도 모든 감각이 끊긴 듯 했습니다. 다연은 정신없이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다연아, 무슨 일이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연의 시야에는 오직 한 방향만 보였습니다. 도로. 그리고 병원.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 뛰었습니다. 돌바닥에 신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손끝은 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는 차갑고 불길했습니다. 바람이 비현실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안내 간호사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은 그 시선을 보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재킷이 투명 비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몸. 응급실의 밝은 조명.
그 앞에서 다연은 무너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면 어떡해요? 짧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눈물조차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짧은 나흘 동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절을 받고 조문객들을 맞고 유나를 붙잡고 다연은 그 모든 일을 기계처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시어머니 정희는 다연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사노? 그 말은 탄식이었지만 동시에 부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연에게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요.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는 여기 있어야 해요. 아직 아빠 냄새 기억해요. 그 말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정확했습니다. 다연은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공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큰 실수였다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열흘. 집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의 의자 하나는 항상 비어 있었고 유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다연아,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일 그만둬도 된다. 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움직이고 있어야 마음이 괜찮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정리된 방, 적막한 저녁, 남편 자리에 빈 공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손끝까지 힘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다연이 시댁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만 있었습니다. 유나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 때문에 다연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시선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 있었으며 남편이 있을 때는 가려져 있었던 욕망이었다는 것까지는. 그 시선의 주인은 시아버지 박기태였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길어지고 말투는 낯설게 부드러워지고 가끔 다연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느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다연은 처음에 그냥 슬픔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 장부였던 아들이 사라진 허전함, 그런 감정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다연은 작은 부엌 창문을 닫으려다 어둠 속에서 기태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다연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다연이 맞이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어둠은 이미 그녀의 발밑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부엌 창문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기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국밥집을 열 준비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겉모습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선 하나, 침묵 하나, 작은 동작 하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연은 그 변화를 매번 느꼈습니다. 기태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투는 느렸고 장난인지 의도인지 모를 문장이 종종 끼어 있었습니다. 다연아, 추운데 옷 더 챙겨 입어라. 그 말 자체는 평범했지만 말끝에 끈적한 여운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연은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네, 아버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길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연은 집안에서 더 조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음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유나를 꼭 끌어안고 잠드는 날이 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자신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희의 말도 점점 늘었습니다. 한숨 쉬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우리끼리 잘 버티자. 다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끼리라는 말이 더는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조용했고 모두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실 천장 위에 먼지가 쌓이듯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연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구나. 며칠 뒤 국밥집의 점심 장사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수증기가 가득했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연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유나에게 물컵을 건네고 분주함 속에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준성의 절친 민재였습니다. 그는 다연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연 씨 오랜만이네. 힘들지?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연은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네, 그냥 버티고 있어요. 민재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많이 컸네. 유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방문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기태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연에게 말했다. 손님 많다. 빨리 서빙해라. 말투는 평소보다 차갑고 짧았습니다. 민재는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 씨, 나중에 연락할게. 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기태의 시선은 계속 다연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내 영역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는 식의 질투처럼 보였습니다. 다연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태는 마치 기다린 듯 다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낯선 남자랑 말 섞는 거 조심해야지. 그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연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냥 남편 친구예요. 오래된 지인이에요.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거칠었습니다. 그런 말 변명처럼 들리면 안 된다. 그는 말끝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말 속에 깔린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연의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냉정하게 봐도 그가 선을 넘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평온한 소리였지만 다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의 걸음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다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발소리는 바로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기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은 잠그고 자라.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집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다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 말이 배려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감시인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어.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다연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넘기면 안 된다. 남편이 없는 지금 자신과 유나를 지킬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메모장이었습니다. 다연은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한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이 훗날 자신의 삶을 구할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날 밤은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조였습니다. 어둠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공책을 펼쳐놓은 채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손등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남긴 기록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 행동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다연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왜? 유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요즘 엄마 얼굴이 자꾸 무서워 보여. 그 말이 다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숨이 잠시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 걱정 안 해도 돼. 말끝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8살 아이가 느끼는 불안은 어른의 긴장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려워만 하면 안 된다. 뭔가 더 해야 한다. 그녀는 아침 설거지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전보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결심이 행동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면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지켜보기만 하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이자.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점심 장사가 끝난 늦은 오후. 다연은 가게 뒤편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바람만이 천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다연은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기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남자랑 말 섞는 거 조심해야지. 그 말의 그림자가 그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벗으며 묻었습니다. 손님 없지? 네. 다연의 목소리는 얇았습니다. 기태는 그녀 근처로 걸어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다연은 자연스럽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듯하지만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다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요. 기태는 그녀 가까이에 섰습니다. 잠은 혼자 자면 더 안 오지. 그 말은 명백한 침범이었습니다. 다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기태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니 그렇겠지. 그의 시선은 짧게 머물렀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다연은 그 눈길이 날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태는 다시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등이 보였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시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 바로 뒤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정희가 다급히 다연을 불렀습니다. 다연아, 이리 좀 와봐라. 정희의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약봉투와 진료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집에서 찾았다. 다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낯익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얼마 전 자신이 몰래 병원을 다녀온 그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연아, 아픈 거 있나? 왜 말을 안 했노? 다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희의 시선 뒤에 복도 끝에서 기태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길했습니다. 다연은 한 줄에 내면 외침을 들었습니다. 들켰다. 내 기록이 아니라 숨기려 했던 모든 게. 정희는 다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병원을 갔다 왔노? 무슨 일이고?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천천히 다연에게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뭘 숨기려고 했을까?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검진만 받고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약은 봉지째 숨겨놨노? 그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연에게는 잔인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기태의 다음 행동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아픈 거면 말해야지. 우리가 가족 아니가. 그 말은 따뜻함을 가장한 압박이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연의 반응을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그가 눈을 좁혔습니다. 무언가 의심을 굳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몸 챙겨라. 정희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공간에는 다연과 기태만 있었습니다. 상대의 숨소리가 아주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기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 갔다 온 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노? 다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태는 다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거리였습니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그 말은 새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그녀의 일상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전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기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인 불만,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소유욕 같은 것.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다연은 문을 잠갔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다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조용히, 더 철저히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진료 확인서를 들켰다. 아버님 표정이 이상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다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이 어느 순간 기태의 손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다연의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을. 집안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저녁 장사는 일찍 끝났고 정희는 두통 때문에 먼저 누웠습니다. 유나는 숙제를 하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식탁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공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베개 아래에 두었던 작은 기록 노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에서 그 공책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둘뿐이었습니다. 다연. 그리고 복도 끝. 기태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린 채였습니다.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끝이 떨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에 울렸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다연의 몸이 얼었습니다. 공책. 그가 보고 있었다. 다연은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이 더 넓게 열렸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엔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니고 어딘가 비웃는 듯한 기이한 여유. 찾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다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기태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공책, 다른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거 제 물건이에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기태는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표정이 이상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했다. 내가? 다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명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적어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연은 손을 모았습니다. 그냥 기록하려고요. 혹시라도. 기태가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를 신고라도 하려고?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내가 뭘 알고 적었는데? 내가 뭘 했다고 적었는데? 말끝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계속 오셨잖아요. 밤마다.
말을 끝내는 순간 기태의 얼굴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해질 정도로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히 해라. 목소리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다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기태의 발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공책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이었노? 침묵.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내 남편 친구, 그 민재, 혹은 경찰. 그의 말투는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눈빛엔 질투와 분노와 왜곡된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기태는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더 큰 분노를 자극한 듯. 그만하라고?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는 갑자기 다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연이 비명을 참으며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소리. 다연은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유나야, 들어가지 마. 기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은 커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연은 기태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온 힘을 썼습니다. 아버님, 제발 애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기태는 다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애가 깰 일도 없었겠지.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다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 순간 기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방금까지 억눌러 두던 감정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 내가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 했나? 그의 손이 다연의 어깨로 옮겨졌습니다. 힘이 들어가며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파? 그 울음소리가 다연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 소리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다연은 기태의 손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내 딸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기태가 비웃었습니다. 딸이 문제가 아니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지. 그는 공책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공책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며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나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연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숨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여기서 선 넘지 마세요.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선, 넌 이미 내 선 안에 들어왔다. 벌써 오래전에. 그 말은 다연을 분노가 아닌 각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떨리는 눈.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한 집에 못 삽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통제하던 대상이 반기를 드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뭐라 했노?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의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태야, 뭐 하는 짓이고?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기태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다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공기 속 긴장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등장만으로 장면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연의 마음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이 집에서 더는 못 있어요. 그 말은 다연의 첫 번째 진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녀를 결심의 끝까지 밀어넣는 사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태와의 충돌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소리 없는 파도가 한번 크게 지나간 뒤처럼 정적만 남은 새벽이었습니다. 다연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번졌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지나 이제 남은 것은 깨달음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버텼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구나. 유나는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다연의 남은 의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 덕에 버텼고 그 아이 덕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약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은 가볍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다연에게 이상한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폭력이든 어떤 어둠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엔 바람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자.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누적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연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결이 달라진 단단함이 생겨 있었습니다. 기태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의지. 국밥집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식당 앞에 들이운 아침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골목은 그녀에게 생계였고 무거움이었으며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재출발의 문턱처럼 보였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연아, 어제 일은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했던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 말은 위로였지만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한 사람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연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처음으로 나온 아주 작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지려고 해요.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결로 이어졌습니다.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묵직한 연대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온기. 오후가 되었을 때 기태는 여전히 다연을 피하듯 조용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냉랭했지만 다연은 그 침묵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듯 행동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공책을 새로 꺼냈습니다. 이전과 달리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키기 시작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 깊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벗어남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가는 것이 진짜 해방이라는 것을. 며칠 뒤 다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빛은 부드러웠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랑 유나는 더 밝은 데로 갈 거야.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태는 결국 법적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다연의 기록 그리고 정의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다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기태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낡은 카디건, 묵직한 발걸음, 무겁게 내려앉았던 그림자, 모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긴장하던 몸이 이제는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유나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크게 떠 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아래 서 있는 그림. 그림 속 표정을 보며 다연은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주방의 작은 종이 달력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게 찾아오는구나. 삶은 폭발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을 쌓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서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것도. 다연은 마지막 기록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다연 자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였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여는 작은 의식과 같았습니다.